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수익성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한국은행이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2분기 기업 경영 분석 자료라는 건데 이게 전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가요? 예,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기업 경영 분석은 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통계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예. 1962년부터 예. 기업 경영 통계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네. 1979년에는 아예 그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매출 연간 25억 이상의 모든 법인 예. 이 표본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그 매출이 1,000억 이상인 기업 예. 그리고 상장기 한 1,800개 되죠. 그런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그 뭐 물가, 환율, 금리 뭐 이런 통화 같은 것들 거시경제 지표를 내놓는 데 비해서 어떻게 미시적 지표로다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그 경제 지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업종별로, 지역별로, 규모별로 이렇게 내놓고 있죠. 그런데 어제는 이제 2분기 거를 내놓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나오는 분기별로도 내고 있습니다. 예. 분기별로는 이제 결산하기 전이니까 네네. 분기마다 그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기 위해서 어제 발표한 거는 표본이 자산 규모 120억 이상인 기업을 120억 가운데 이상. 네. 그게 우리나라에 한 2만 개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9,884개예요. 그 거의 가운데 이제 많네요. 3,764개를 표본으로 해서 지금 그 업종별로 데이터를 이번에 이제 뽑은 거군요. 예 그래서 어제 나온 게 수익성은 어떻게 변했는가, 안전성은 어떤가, 성장성은 어떤가 하는 것을 대표적인 지표로 어제 발표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 2분기 매출액 네. 대비 영업이익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5.2%가 나왔어요. 네.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수치라고 볼 그러게요. 수 있나요? 거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상당히 예. 낮은 게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낮은 거군요, 이게.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 예. 작년도 2분기에는 그게 7.7%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5.2%로 2.5%가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적인 그 수익성 지표인데 네. 순수하게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는가 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죠. 그런데 네. 이게 대폭 하락을 한 겁니다. 1년 만에.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 우려가 되는데 네. 더 우려가 되는 건 제조업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제조업 상황 안 좋다는 얘기 저희가 누누이 많이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고 세전 순이익률도 지난해에 예, 비해서 예. 1년 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사실 제조업 부진한 거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조업종 가운데 이제 가장 저 끌고 가는 업종이 뭐냐면 기계 전자전기예요. 전자전기.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둔화가 되고 지표가 낮아지다 보니까 제조업 전체가 비제조업 부문보다 더 악화된 거죠. 그렇다면 이유를 그러면 미중 갈등 아니면 반도체라고 하시니까 또 혹시 일본 수출 규제도 영향을 줬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 전이라 전체적으로 영향이 영향을 없나요? 미쳤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졌다.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그래서 미중 갈등, 무역 갈등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예. 우린 내부 국내적으로도 또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뭐 우리 1년 전, 2년 전에 계속 우려를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는 그동안 그 어떤 자영업자라든가 어떻게 보면 영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죠. 실제로 피해가 많이 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일반 기업 부문으로 이동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표가 이번에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조업 둔화를 좀 역시 전반적인 좀 추세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벤트적인 상황들 그리고 우려되는 포인트들 때문에 일어나는 좀 뭐 중단기적인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업종 간에 그 희비는 교차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이쪽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제조업, 일반 제조업 쪽에서 예. 이제 많이 특히 그 가구나 기타 제조업 쪽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경제 순환의 과정인지 예. 아니면 이것이 그 구조적인 어떤 불황의 신호인가를 볼 때 결국은 역시 뭐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그 기관에서 내놨던 그 거시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 어떤 장기 불황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그동안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엄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이끌어온 게 제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 강국을 이제 목표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내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산업부에서 이렇게 내놓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이 성장을 끌어왔던 게 시대별로 보면은 뭐 건설, 중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IT, 이제 반도체 찍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 지금 뚜렷이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30 비전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얼마나 이거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할 요소들이 워낙 많아서 딱 네. 짚히는 게 없어요. 우리 업종 가운데.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정부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반도체, 지금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갖고 가고 있는 반도체가 좀 잘 버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불안한 느낌과 우려를 지울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그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게 뭐 시차를 타임 레그를 보면은 그저 6개월, 1년을 앞두고 먼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춤하는 사이에 따라잡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금 이것이 그 공급이 많이 과잉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가격이 이제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이건 이제 수요가 어떻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가느냐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우려됐던 대로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되고 예. 뭐 오늘 보니까 다소 멈췄다고는 해요. 네네. 그러나 저걸 얼마나 오래 이제 그 지속시키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죠. 네. 자 이제 어제 그 자료 다시 좀 보게 되면 차입금 의존도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이 차입금 의존도가 소폭 상승했다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 지표 가운데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 기업 경영 분석을 할 때 그 두 가지를 보게 되거든요. 네. 키워드가 경영 성과가 어떠한가, 그다음에 재무 상태는 어떠한가. 근데 차입금 의존도를 볼 때는 이제 그거는 무슨 지표냐면 기업이 안전한가 재무적으로. 네. 근데 차입금 의존도라는 건 차입금 그야말로 차입금입니다. 남의 돈 빌려 쓴 빌려온 거죠. 거죠. 단 네. 그 돈은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은 우리가 차입금 의존도에 네. 넣는 거죠. 분자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회사채를 좋겠죠. 발행했거나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그 이자를 내야 되는 금융비용 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네. 또 부채를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없는 그 부채들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24.1%로 차입금 의존도가 늘었어요. 24.8에서 네, 계속 28.1로 오르네요. 올랐죠. 네. 그러니까 저것은 지금 그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예. 대출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저것은 장기적으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보면 또 부채 비율을 보면은 좋아졌어요. 부채 비율은 일기보다 낮았군요. 이기가 네네. 전년도보다는 조금 악화됐지만 83.5%거든요. 부채 비율은. 이거를 그냥 순진하게 보면은 이거 우리가 재무 구조가 기업들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도 좋아졌다라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분기 때 배당으로 결정이 되었던 게 이제 배당 미지급됐던 게 부채로 잡혀 있다가 2분기에 다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이제 보일 착시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배당의 계절 효과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부채를 자꾸 부채비를 낮추는 것이 늘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경기가 좀 낙관적이고 좋을 때는 빚을 땡겨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투자에 쏟는 게 낫겠죠.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유동성, 현금 이런 거를 많이 껴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전성,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거죠. 우리 한때는 우리가 150%, 200%도 갔습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이제 벌써 9월 이제 10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어떻게 끌어갈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하반기 뭐 미중 무역 분쟁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출 규제도 계속 악화일로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중 그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변수죠. 그러니까요. 통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의 그 무역 규제 오늘부터 뭐 이제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피차 이제 제외를 뭐 했죠, 이제 일본은. 한번 붙자는 얘기인데 예. 저게 과연 기업들 잘못이냐? 우리 기업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다만 정치 외교적으로 사실 외교적인 문제였죠, 저게.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기 전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든지 외교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저것이 장기화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재무 구조가 취약하거나 일부 업종, 특히 반도체나 관련 업종에서는 네. 아주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대외 변수 때문에 이렇게 2분기 기업들 경영 실적이 악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과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들 제가 경영학자로서 예. 그동안에 우리 한 30년 기업을 보아왔고 그 뭐 보면은 예. 기업들은 참 성공적으로 생존을 걸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네. 이 정부가 네. 이 아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지금 이것이 벌써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작년 봄에는 가을에 좋아질 거라 그랬어요. 연말 되면. 네. 작년 연말 되니까 내년 초에 좋아진다 그랬는데 벌써 이제 금년 또 연말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또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기는 안 돼요. 이제는 네. 뭔가 이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꿔줘야 되지 않는가. 기조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해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정부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그 분배 중심의 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일대 궤도만 수정해 준다면 기업들의 심리도 풀릴 것이고 아마 해법이 거기서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허희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